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날, 이런 날 혹시 소파에 앉아서 섬뜩한 범죄 스릴러에 빠져들고 계시진 않나요? 하하, 정말 그렇죠. 한 해 중에 가장 따뜻해야 할 시간에 눈으로 고립된 산장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거요. 이게 근데 그냥 취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장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로 이 매력적인 모순, 이 홀리데이 스릴러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진짜 다양했죠. 뭐 최신 추천 도서를 다룬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영화 전문 웹사이트의 깊이 있는 분석, 심지어는 학술 자료까지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한국이랑 서양을 비교한 자료도 있었고 실제 명절 범죄를 다룬 뉴스 기사까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왜 하필 명절이 범죄 이야기의 완벽한 무대가 될까? 그리고 이 장르가 한국과 서구권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명절은 범죄를 부르는가? 그러니까요. 왜죠? 보내주신 학술 자료에서 아주 명쾌하게 짚고 있더라고요. 핵심은 기대의 전복에 있습니다. 기대의 전복이요? 네.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바로 그 기대감, 그걸 정면으로 깨트리는 데서 오는 어떤 쾌감이 있다는 거죠. 아, 단순히 명절을 배경으로만 쓰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명절이라는 배경이 그냥 시간 설정이 아니라 갈등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구조적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해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평소에는 다들 바쁘게 사니까 그냥 덮어뒀던 가족 간의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명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모여야만 하죠. 이 강요된 친밀감 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압력솥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압력석 효과요. 와, 표현이 진짜 딱이네요. 네, 즐거워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오히려 압력을 높여서 결국 숨겨왔던 긴장감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그런 역설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서양 고전 미스터리의 단골 설정이 바로 그거잖아요. 에거서 크리스티어의 에르큘 푸아로의 크리스마스가 딱 생각나네요. 아, 맞아요. 완벽한 예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 아주 고약한 성격의 부자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살해당하고 명절 보내러 마지못해 모인 가족 모두가 용의자가 되는 이야기. 네네. 유산 상속 문제라던가 오래된 원한 같은 것들. 맞아요. 바로 그 누적된 갈등이 크리스마스라는 압력솥 안에서 결국 빵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 구조는 비단 서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YTN 뉴스 자료를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설이나 추석 연휴 기간에 존속 살해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반복된다는 분석이 있었죠. 아, 그 기사 저도 봤어요.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걸 수년간 골마온 가정 내 긴장이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그 시점에 폭발하는 거라고 보더라고요.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라는 게 참 씁쓸하죠. 현실이 문학보다 더 잔혹할 때가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계도 이런 대중의 심리를 놓치지 않는 거고요. 명절 특성 영화로 브로커나 덕구처럼 감동적인 작품도 사랑받지만 네, 물론이죠. 동시에 스릴러 장르가 큰 인기를 끄는 이유도 바로 그 압력솥 효과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명절에 받은 스트레스를 스크린 속 긴장감으로 날려버리고 싶은 일종의 대리 해소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압력솥이라면 여기에 기름을 붓는 공간적 설정도 있잖아요. 어떤 거죠? 홀리데이 미스트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고립이요. 폭설로 산장이 고립되거나 외딴 섬 호텔에 갇히거나 하는 거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장치죠. 클로즈드 서클 또는 락두름 미스테리라고 불리는 형식이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명절이라는 시기는 폭설이나 태풍 같은 것과 결합해서 등장인물들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아주 좋은 핑계를 만들어주거든요.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이 명제 하나만으로 서스펜스의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외부랑 단절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주죠. 모두가 잠재적 용의자이자 동시에 잠재적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추천해주신 책 중에 F.L. 에버레드의 머더 앤 미스틀 매너가 딱 그런 작품이에요. 폭설로 고급 호텔이 고립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외부 도움은 차단되고
전화선도 끊기고.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휴가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면서 생존 게임을 벌여야 하는 거죠. 평화의 상징인 크리스마스가 순식간에 공포의 무대로 변하는 겁니다. 오, 그러고 보니 예전에 봤던 한국 드라마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작품이 딱 그 설정이었어요. 혹시 2011년에 방영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제목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배경이 외부랑 완벽하게 단절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예요. 8일간의 크리스마스 방학 동안 저주가 담긴 편지를 받은 학생 7명이랑 당직 교사만 학교에 남게 되거든요. 네. 근데 폭설로 학교가 완전히 고립된 그날 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 정신과 의사 한 명이 학교를 찾아와요. 설정만 들어도 벌써 흥미진진한 게요. 완벽한 클로즈드 서클이네요. 네. 그리고 그 의사가 학생들한테 괴물은 태어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이런 섬뜩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고립된 공간 안에서 서로의 비밀을 끄집어내는 잔혹한 심리 게임을 시작합니다. 와, 즐거워할 크리스마스가 인간 본성을 시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명절이라는 시간과 고립이라는 공간이 만나서 서스펜스를 폭발시키는 최고의 예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네요. 시간적 압박과 공간적 고립이 결합될 때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영리한 설정입니다. 와, 이렇게 극한의 심리전까지 이야기하고 나니 좀 지치는데요. 그렇죠. 사실 명절에 이렇게까지 머리 아픈 이야기를 보고 싶진 않을 때도 있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중에 좀 더 가볍게 즐길 만한 것도 있었죠? 코지 미스터리라고 했던가요? 네, 물론입니다. 모든 홀리데이 미스터리가 피비린내 나는 건 아니죠. 그 장르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그중 코지 미스터리는 말 그대로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의 추리소설을 말해요. 그런데 살인 없는 미스터리가 과연 재미있을까요? 핵심적인 긴장감이 좀 빠지는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코지 미스터리의 핵심은 사건의 잔혹함이 아니라 해결의 과정이 주는 지적 쾌감,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에 있거든요. 아, 해결 과정의 재미. 네, 예를 들어서 니타 프로즈의 몰리더 메이드 시리즈 단편인 머틀토 미스테리는 살인사건 대신 따뜻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다루고요. 또 주노 블랙의 에버그린 체이스는 아예 주인공이 동물들이에요. 동물요? 네, 도난당한 마을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참는 동물들의 이야기인데 정말 사랑스럽죠. 긴장감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과연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 하는 순수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아, 긴장감의 종류가 다르다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퍼즐을 푸는 재미에 더 가깝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아주 강렬한 맛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작품도 물론 많습니다. 보내주신 블로그 중에 크라임 바이 더 북이라는 곳이 있었죠. 네, 기억나요. 거기서 제시한 크리스마스 레벨이라는 개념이 아주 재밌었어요. 크리스마스 레벨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등급을 매긴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작품 분위기랑 크리스마스 설정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레벨 1부터 5까지 나눈 건데요. 예를 들어 레벨 1로 분류된 라그나르 요나손의 소녀는 죽어야 한다는 배경만 크리스마스일 뿐 분위기는 아주 어둡고 섬뜩한 북유럽 스릴러 그 자체예요. 아, 반면 레벨 5로 꼽힌 알렉산드라 베네딕트의 크리스마스 머더 게임은 크리스마스라는 설정이 사건의 핵심 동력이 되는 작품이죠. 와, 크리스마스 레벨이라니 독자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작품을 고르기 정말 좋은 지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서양처럼 크리스마스 미스테리가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나요?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보다는 추석이나 설날 연휴가 훨씬 더 중요한 영화 시장으로 작동합니다. 아, 그렇죠. 대목이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추석 연휴는 한국 영화계의 대목 중 하나로 꼽히죠. 이때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대작들이 개봉하는데 의외로 스릴러 장르가 단골 손님이라는 점이 흥미로워요. 맞아요. 저도 명절에 가족들이랑 억지로 코미디 영화 보러 갔다가 옆 상영관에서 하던 스릴러 영화가 훨씬 재밌어 보였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도 압력솥 효과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서양 스릴러가 가족 내부의 오래된 원한을 터뜨리는 뭐랄까 내파에 가깝다면 안에서 터지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한국의 명절 스릴러는 명절 준비, 교통체증, 잔소리 같은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스크린을 통해 해소하려는 외파의 성격이 또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아, 스트레스 해소용이었군요. 네, 특히 역사적 사건에 상상력을 더한 장르물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을 다룬 올빼미나 조선 최고의 살수를 다룬 살수 같은 영화들이요.
아, 맞아요. 그런 영화들은 부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역사적 배경 덕분에 부모님 세대도 흥미를 느끼고 스릴러의 재미는 젊은 세대도 즐길 수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 보기 좋은 오락성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공조2나 헌트 같은 첩보 액션물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확실히 최근에는 장르를 섞는 시도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처럼 코미디랑 스릴러를 섞어서 덜 부담스럽게 장르적 재미를 즐기려는 경향도 보이고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스릴러 장르를 다양하게 변주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는 경우도 많죠. 네, 명절이 가진 위선이나 관습을 비트는데 아주 효과적인 장치들이죠. 특히 서구권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은 이런 변주에 아주 좋은 예시가 됩니다. 아, 그 말씀 들으니까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네요. 영화 애덤스 패밀리 2의 그 전설적인 추수감사절 연극 장면이요. 아, 그 정말 명장면이죠. 억압받는 원주민 포카혼터스 역을 맡은 웬즈데이 애덤스가 갑자기 대본을 뒤집고 식민지 개척의 위선을 통렬하게 고발하면서 캠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정말 최고의 블랙 코미디죠. 맞습니다. 그 장면은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절이 애써 외면해온 어두운 역사를 가장 통쾌하고 신랄하게 풍자한 장면으로 꼽히죠. 이런 풍자가 있는가 하면 아예 명절을 대놓고 잔혹한 공포의 소재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일라이 로스 감독의 땡스기빙이 바로 그 경우겠네요. 전 솔직히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나요? 단순히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폭력의 방식이 너무 노골적으로 명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요. 블랙 프라이데이 폭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필그림 가면을 쓴 살인마가 칠면조 조각칼이나 옥수수 꼬치 같은 온갖 명절 소품으로 살해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단순히 명절을 배경으로 쓰는 걸 넘어서 명절에 깃든 과잉 소비와 탐욕을 비판하기 위해 그 상징물들을 폭력의 도구로 전복시킨 거니까요. 아주 영리하고 잔혹한 비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명절이 상징하는 풍요와 감사가 어떻게 탐욕과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외에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산타가 사실은 금고털이 범인 배드산타도 있고. 아, 그 영화도 재밌었죠. 네. 심지어 추수감사절에 가족 모임하다가 외계인에게 납치되는 에일리언 어브덕션까지. 명절이라는 배경은 정말 어떤 장르와도 결합할 수 있는 만능 틀인 셈입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니 홀리데이 슬리러는 정말 단순히 명절 분위기만 빌려온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축제가 주는 평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철저히 배신하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관계의 긴장과 사회적 불안을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한 장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원천은 문화적 특색을 반영하며 진화해왔죠. 서양에서는 유산 다툼처럼 가족 내부의 욕망이 압력솥의 주된 동력이 된다면 한국에서는 제사나 가족 모임처럼 사회적 의무에서 오는 외부적 압박감이 더 큰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같은 압력솥이라도 그 안에서 끌고 있는 내용물이 다른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장르 자체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최근에는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아주 활발해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크리스마스 머더 게임은 책 속에 아나그램이나 퍼즐을 직접 넣어서 독자가 주인공과 함께 사건을 풀게 만들고요. 와, 재밌네요. 또 마틴 에드워즈의 책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혼합 미디어를 활용해서 독자를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인 탐정으로 만들죠. 와, 단순히 이야기를 읽는 걸 넘어서 직접 참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군요. 명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 보드게임을 하듯이 미스터리 소설을 함께 풀어보는 새로운 놀이문화를 제시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명절은 본질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어둡고 오싹한 이야기들을 함께 읽고 보는 것 또한 우리 시대의 새로운 명절 의식이 아닐까요? 축제의 화려함 아래 숨겨진 긴장과 불안을 스크린과 책이라는 안전한 장치를 통해 탐험하고 해소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연휴 당신이 선택할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쩌면 당신이 마주하고 싶은 혹은 해소하고 싶은 어떤 긴장감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